홍균이의 손에도 마침내 100원짜리 동전이 쥐어졌다. 그러자 위에 두 아이가 홍균이를 나무랐다. 임마, 그런 대답을요? 우린 10,000원 준다 해도 안 하겠다. 대답 한 번 하면 돈이 100원인디? 홍균이는 오히려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 형들을 쳐다봤다. 아우는 다시 홍균이를 아까처럼 불러 대답을 받아내곤 돈을 줬다. 그러자 홍균이가 지 형들에게 돈을 보이며 같이 돈벌이 하기를 권했다. 성아들, 여봐, 대답만 하면 돈을 줘. 이렇게 쉬운 돈벌이가 어딨어. 성아들도 대답해봐. 대답만 하면 돈을 그냥 벌자녀.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어른들과 우리 내외가 다 허리가 꼬부라지게 웃었고 지 형들은 발을 동동거리며 돈에 매수당하는 동생을 나무랐다. 임마, 사나이가 지조가 있어야지 돈 준다고 넘어가? 임마, 얼른 들어줘. 그러나 홍균이는 지조가 뭔지 모르는 나이였다. 7살이라 하지만 만으로는 6살이 채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미 돈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주 좋은 것인 줄은 짐작하고 있었다. 아빠나 엄마도 그 좋은 것을 주지 않았는데 용구 삼촌은 간단히 대답만 하면 줬다. 칭찬까지 해주며 그냥 막 주는 것이었다. 하여 홍균이는 지 형들의 나무람을 듣지 않았다. 그저 용구 삼촌이 부르는 대로 곡조에 맞추어 대답을 해주고 돈을 자꾸 벌었다. 그리고 돈을 벌 때마다 지 형들에게 고집을 부리지 말고 같이 벌자고 안타까워했다. 그때마다 어른들과 우리 내외는 다 허리가 새우 잔등처럼 꼬부라지게 웃어대는 풍경이 저녁 내 벌어졌다. 아우는 모려 방울을 부엌에 들어가 불도 떼게 하고 고추밭에 데리고 나가 식구들과 함께 고추도 따게 하였다. 아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길들여 보고자 했음이리라. 그런데 우리 집은 방에 침대가 있다거나 변소에 좌변기가 있는 집이 아니었다. 때문에 모려 방울은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뒤를 보는 일까지 익혀야 했다. 아우가 그의 고충을 생각하여 어른들께 누차 침대 타령, 좌변기 타령을 했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였다. 그래서 아우가 가끔 그를 호텔로 데리고다가 쉬게도 했지만 그 경비가 실로 농촌에서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2달이 지나자 그가 돌연 저희 나라로 돌아갔다. 비록 아우는 서운했겠지만 식구들은 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대신 쾌재를 부르며 좋아하였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가 또 왔다. 이번에는 아예 아우를 저희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우를 저희 방나라 사람으로 만들어 함께 살겠다는 것이었다. 아마 그는 우리 집에서 처음부터 자기가 좋아서 잘 대해 주었던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하여 어른들과 우리 내외가 다 그에게 성낸 표정을 지으며 수없이 손짓 몸짓으로 용구를 데려갈 수 없다. 너만 혼자 가라 하자 마침내 그가 아래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쉽게 떠나지 않았다. 연유인즉 자기 학교에서 무슨 문제지가 이곳으로 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오면 다 풀어서 보내줘야 하기 때문이란다. 과연 오래지 않아 그 문제지라는 것이 소포로 왔는데 때에 마침 필자의 친구 홍현종, 현 중앙일보 주미기자가 그 일을 다 거들어줬다. 그래서 겨우 그를 다시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 봄이 되자 그가 또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한국 민속 음악의 진수를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여 아우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여러 군데 굿판과 공연장을 구경시켜줬다. 필자의 친구들로 구성된 겐지갱패의 좌도 농악도 구경시켜줬다. 뿐만 아니라 필자는 그가 우리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출 만한 춤사위도 가르쳐줬다. 그는 재능이 있었다. 금세 우리 가락에 척척 맞추어 춤을 곧잘 췄다. 때문에 그가 끼이게 되면 더욱 흥이 나기도 했다. 대개 구패들과 어울려 놀다 보면 술을 무지하게 많이 마시는 수가 있다. 그래도 땀을 흘리며 신명나게 춤을 추다 보면 그 술이 다 깨어버리고 심신이 날아갈 듯이 상쾌한 것이다. 만일 그 흥을 다 풀지 못한 채 술이 깨면 속이 쓰리고 골치가 아프게 된다. 이럴 때 칡즙을 한 잔 마시면 그것이 목구멍에 넘어가면서부터 그 증상이 다 풀어진다. 가히 신묘한 약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읍 신한 의원 앞에는 그렇게 숙취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칡즙자는 내가 있었다. 가격도 싸서 한 잔에 500원이었다. 아우가 메어리 방울을 데리고 그 칡즙자는 데를 찾아갔다. 지난밤에 구패들과 어울려 억벽으로 마신 술독을 풀어주기 위함이었다. 아우는 칡즙 2잔을 사서 한 잔은 자신이 마시고 한 잔은 메어리 방울을 줬다. 헌데 곧바로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벌어졌다. 메어리 방울가 그것을 반잔쯤 마시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쭉 뻗어버린 것이다. 이에 혼비백산한 아우는 당장 그를 들쳐업고 종산의병원으로 뛰어갔다. 종산병원은 신안의원에서 제일 가까웠고 개인 병원으로는 제일 큰 병원이었다. 얼마나 급히 뛰었던지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 병원에서 위를 다 세척해내고 해독 주사를 맞고도 거의 한나절이 되어서야 메어리 방울은 깨어날 수 있었다. 칡즙이 실로 우리에게는 더할 데 없이 좋은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가공할 만한 극약이 될 줄을 아우는 미처 몰랐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부터 아우는 비로소 우리와 방우족의 체질과 장부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전에는 필자가 저 방우족들에게 목별이나 살구씨 등이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아무리 말해주어도 결코 믿으려들지 않았다. 목별은 일명 파두라고 하는 한약재인데 지금 사람의 장부는 예전 사람의 장부와 다르기 때문에 흑파두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예로부터 의원이 위장병 환자를 다스릴 때 흔히 쓰는 약이다. 한데 그것을 개에게는 조금만 먹여도 당장 개의 내장이 파열되어 즉사해버린다. 때문에 서양인들은 그걸 스트라이크너스 뉴스크스 머미카라 하여 그 약으로 취급하고 있다. 살구씨는 전편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양약으로 쓰고 다가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의 장부를 지닌 저들에게는 살구가 되어 그대로 독약이 되는 것이다. 칡즙이 다른 서양인들에게도 그처럼 지독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목별이나 살구씨 등이 그렇게 지독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저들 스스로가 밝혀낸 사실이다. 아무튼 아우는 칡즙 사건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게 됐고 메어리 방울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다. 이때쯤 이웃 동네에 사는 아우의 친구 하나가 아우를 만나 농가 소득의 일환으로 개를 기를 것을 권하였다. 미천이 적게 들고 단시일 내에 제법 짭짤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우는 그 말을 듣자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하였다. 야, 그런 말 꺼내주노 마라. 나 지금 개 한 마리 가지고도 이렇게 골치를 썩이고 있는디 무슨 놈의 개를 무리로 길러 돈벌이를 하란 말이냐. 용구가 머리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자 사정을 하는 친구들이 다 포복절대를 하며 웃었다. 이렇게 날짜를 보내다 보니 농번기가 닥쳐왔다. 메어리 방울은 지난 여름에 농사로 고생을 해봐서인지 가겠다고 하였다. 그가 떠나던 날이었다. 아우가 그를 바래다주기 위해 같이 길을 나섰는데 그때 필자는 그들이 지나는 길 옆 눈에서 일을 하다가 마침 아이들이 술을 가져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비의 곁을 떠나지 않고 길에서 뛰놀고 있었다. 메어리 방울은 우리 아이들을 보자 멈춰서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턱이 달달 떨리고 있었다. 비록 시원스러운 말 한마디 못해보고 지냈지만 그토록 정이 들었던 모양이다. 아이들은 그가 서러워하는 사정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저 손을 흔들어 빠이빠이 하며 전송해줬다. 이후 그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아우는 정숙한 처녀와 혼인하여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제6장 덕해 좌담 단기 4319년 서기 1986년 4월 26일 음력 3월 18일에 필자는 생존제자인 유세영 선생과 함께 인정상가님 99년 성탄제에 참배하기 위해 금산리를 찾아갔다. 처음으로 참여하러 간 필자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철이 조금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인정상관님이 평소에 사셨던 집은 서 있는 필자의 머리끝이 지붕 처마 끝에 닿을 만한 작은 집으로서 부엌 하나에 방이 둘이었다.
유세영 선생은 이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가집이었는데 근래 새마을운동으로 지붕 개량을 하여 기와를 올리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었다. 필자의 얕은 소견으로는 그 어른이 정령 이러한 집에서 수만 명의 문도를 거느렸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이때 우리보다 먼저 오신 로인들이 뒤란에서 윗옷을 벗고 무너진 돌담을 쌓고 있었다. 그 중에는 평소 필자를 잘 아는 김유섭 선생과 유한정 씨도 보였다. 이 로인들도 다 옛날에 인정상가님을 추종했던 분들이라 하였다. 필자는 유세영 선생을 따라 인정상가님의 영정을 모신 방에 들어가 향을 싸르고 공손히 절을 하였다. 그 방이 바로 인정상가께서 선화하셨을 때 그 채백을 103일 동안 가빈으로 모셨던 방이었다. 방에서 나온 우리는 곧 술과 안주를 챙겨들고 인정상가님의 묘소가 있는 계룡봉에 올라갔다. 묘소로 가는 산길은 옛날에 인정상가님을 추종했던 어느 교주가 닦았다는데 돌로써 계단을 만들어 참못 정성을 들인 흔적이 보였다. 묘소 아래에는 진단 방울을 묻어주었다는 이영우 선생의 무덤자리도 있었다. 이날 저녁 무렵에 현 도장의 원장이신 한강수 선생이 도착하였다. 유세현 선생은 필자를 그 어른께 인사시키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필자에 대한 칭찬을 한 후에 인정상가님의 도덕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는 말씀을 덧붙였다. 그러자 한강수 원장님은 가방을 열고 녹음 테이프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이 서울에서 무슨 세미나에 나아가 강연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 하였다. 그것을 녹음기에 넣어 들려주는데 필자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사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녹음 테이프가 다 끝나자 필자는 여기에 보이신 로인장들 한광수, 임상화, 김영곤, 유세영과 대담을 하였다. 평소에 필자가 궁금해하던 바와 어른이 보인 도덕의 대관과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문담 내용을 대강 간추려 아래와 같이 적어봤다. 18. 탄핵을 선포합니다.